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후는 제가 아들네 집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짧은 순간에도 저는 늘 긴장해요. 오늘은 또 며느리 이민지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아이 반찬은 입에 맞아 할 텐데, 그런 사소한 걱정들이 현관문만큼이나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 언제나처럼 소독약과 방향제가 뒤섞인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은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이하죠. 거실 풍경은 1년 내내 변함이 없어요. 아이 장난감 하나 어질러진 법 없이 벽에는 알파벳 포스터와 세계지도, 그리고 아들 내외가 하준이와 함께 찍은 어색한 가족 사진이 그림처럼 걸려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사는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각을 맞춰 정돈된 모습은 언제 봐도 숨이 막혀요. 소파에 얌전히 앉아 영어 학습용 영상을 보고 있던 하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눈을 빛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게 달려오려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마른 기침 소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금세 표정을 감추고는 마치 로봇처럼 제게 다가와 배꼽에 손을 모으고 꾸벅 영어로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가르쳤을 그 인사는 정겹기보다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 그새 또 컸네. 제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자 며느리가 물티슈를 한 장 뽑아들고 다가와 아이의 손부터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외부에서 묻혀온 세균이라도 되는 듯한 행동이었죠. 늘 있는 일이라 이제는 서운할 것도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거기 소파에 잠시 앉아 계세요. 하준이 지금 집중해서 봐야 할 시간이에요. 민지는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저는 아들 하준이의 완벽한 교육 스케줄에 불쑥 끼어든 불청객 혹은 잠시 통제해야 할 변수 정도일 뿐이었죠. 민지는 5살 아들을 영재로 키우는데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어요. 아이의 하루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유치원에 가고 오후에는 방문 교사와 함께 학습지를 풀거나 코딩 수업을 받았죠. 저녁 식사 후에는 잠들기 전까지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교육용 다큐멘터리를 봐야 했습니다. 그 빽빽한 시간표 어디에도 아이가 숨 쉴 틈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싸들고 온 밑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제 등 뒤에 서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짜요. 나트륨은 아이 두뇌 발달에 안 좋은 거 모르세요? 이 나물은 혹시 유기농 아니죠? 하준이는 무농약 유기농 식단만 먹여요. 그녀의 말들은 모두 하준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날아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 정성으로 아들 되시기를 키워냈던 모든 방식이 며느리의 세상에서는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가, 그래도 애는 좀 뛰어놀아야지. 저렇게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서 쓰겠니? 저 나이 때는 흙도 좀 만지고 넘어져도 봐야 크는 거야. 제 말에 민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유기농 주스팩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준이 인생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뒤처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머님 때랑은 다르다고요. 그녀의 쏘아붙이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눈에는 하루 종일 어른들의 욕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작은 얼굴에 그늘이 진 가여운 손주 녀석의 모습만 아른거렸습니다. 아들 대식이는 어릴 적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개구쟁이였는데 해가 지도록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와도 마냥 예쁘기만 했는데 제 손주는 아비가 누렸던 그 평범한 유년의 행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지갑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앞에 마트에 금방 다녀올게요. 하준이 간식으로 먹일 청포도가 떨어져서요. 하준이 저 영상 마저 보게 해주시고 다른 건 절대 만지거나 먹이지 마세요. 그녀는 제게 명령을 내리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던 하준이가 그제야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제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 미끄럼틀 딱 한 번만 타고 싶어. 아이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며느리에게 들키는 날에는 또 어떤 잔소리와 멸시가 쏟아질지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옷소매를 붙잡는 아이의 작은 손,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딱 한 번인데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 그 짧은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조차 망설이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빨리 다녀오자. 엄마 오기 전에. 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햇살이 섞인 바깥바람이 아이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집에서 불과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놀이터였지만 하준이에게 그곳은 금지된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균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 나쁜 것을 배운다는 이유로 며느리는 하준이를 놀이터에 단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놀이터에 들어서자 하준이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제 손을 놓고 노란색 미끄럼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서툰 몸짓으로 계단을 올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와! 짧은 비명과 함께 아이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이는 연신 미끄럼틀을 오르내렸고 시소에 앉아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그네에 앉아 하늘을 향해 다리를 쭉 뻗으며 웃었습니다. 짧은 1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어요. 저 또한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의 날 선 감시를 잊고 평범한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이터 입구에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며느리가 귀신처럼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의 평화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치다시피 하고는 성큼성큼 우리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에 놀이터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제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신문이었죠. 그녀는 겁에 질려 제 등 뒤로 숨는 하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불꽃 튀는 눈빛을 보내며 소리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준이 아무데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아가, 그게 아니라 하준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딱 한 번만. 한 번? 그 한 번 때문에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실 뻔했어요. 이 더러운 데서 병균이라도 옮으면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치면 네가 책임질 거예요? 네가라는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아이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닫힌 현관문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민지는 하준이를 방에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린 뒤 저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제 교육 방식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어떻게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 애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망칠 셈이에요? 어머님의 그 무식하고 감상적인 행동 하나가 제 모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제가 현관에 벗어둔 가방과 들고 온 반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그것들을 복도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쨍그랑 플라스틱 반찬통이 깨지면서 제가 아침 내내 정성껏 묻혔던 나물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 마세요. 그녀는 제 등을 세차게 떠밀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문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가시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하준이 인생의 해충이에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아들 대식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라면 저 미쳐 날뛰는 아내를 말리고 내 편을 들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일단 오늘은 그냥 가. 민지가 저렇게 화가 났잖아. 아들은 며느리의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저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한심하고 비겁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죠. 쾅! 제 앞에서 현관문이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쏟아진 반찬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정성, 제 마음, 제 인생이 저렇게 내팽개쳐진 것만 같았어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기계음, 이웃집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버려졌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무릎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쏟아진 나물 반찬에서는 제가 그토록 아꼈던 손주를 위해 넣었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 냄새가 역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더러워진 반찬통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대식이를 키우던 날들.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 이불 빨래를 해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기죽을까 남들 하는 건 다 해주며 애지중지 키웠죠. 좋은 대학에 보내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저는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제 인생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엄마의 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제게 돌아온 것은 해충이라는 모욕과 함께 굳게 닫힌 현관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행선지를 물었지만 집 주소가 바로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돌아갈 집, 그곳이 과연 온전한 내 집이 맞을까요? 아들 내외가 10분 거리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집은 더 이상 저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필요한 것을 가져갔고 주말이면 당연하다는 듯 찾아와 제게 밥상을 요구했죠. 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급창고이자 급할 때 손주를 맡기는 놀이방 선생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증오를 넘어선 서늘한 결심 같은 것이었죠.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밤을 새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저들의 세상을 완벽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부수어버릴 방법을요. 감정적으로 맞서봐야 힘없는 늙은이의 하소연으로 끝날 뿐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저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하준이의 교육에 집착하는 것도 아들이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 근간에는 모두 돈이 있었죠. 그들이 발 딛고 선 그 돈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서류함을 꺼내 들었어요. 결혼 서류부터 시작해 아들의 출생신고서, 제 앞으로 된 집문서까지 제 인생의 모든 기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던 제 손끝에 문득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던 날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아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을 아들 이름으로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때 작성했던 증여 계약서였어요. 먼지 쌓인 계약서를 꺼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세무사가 형식적으로 기재해준 문구들 사이로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조항 하나가 보였습니다. 계약서 말미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사항이었죠. 수증자는 증여자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이를 현저히 해태할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시에는 그저 형식적인 문구라고 우리 모자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웃어넘겼던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장은 제게 수만 명의 군사보다 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해충이라 부르며 내쫓고 아들이 그것을 방관한 행위. 그것은 현저한 부양 의무 혜택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날카로운 칼자루가 쥐어졌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상속 및 증여 전문이라는 문구가 붙은 법률사무소 여러 곳에 번호를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가장 신뢰가 가는 목소리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고 차분한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미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사무실은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변호사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박건우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제가 내민 낡은 증여 계약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찾아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난밤 벌어졌던 일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손주를 놀이터에 데려갔던 일,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폭언과 함께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던 상황, 가리고 아들의 방관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드님과 며느님의 행동은 민법상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 및 범죄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머님을 신체적으로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은 행위는 폭행 및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이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증여했던 그 상가 건물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머님. 부담부 증여의 해제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률이 아주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크겠지만 그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자발적인 명예 이전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면 소송으로 가봐야 승산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박 변호사의 확신의 참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박 변호사에게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했어요. 그는 제게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안내해 주었고 곧바로 내용 증명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아들 내외가 아닌 바로 저 서연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칼자루를 다시 되찾아온 것입니다. 박건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집안의 모든 묵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릴 적 받았던 상장,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다며 사왔던 작은 선물, 하준이의 베네저고리까지. 한때는 제게 소중한 보물이었던 그 물건들을 하나씩 버린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연민의 찌꺼기들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명료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요구라는 서늘한 제목이 달린 내용 증명이 아들 내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는 통보였죠. 등기우편이었으니 아마 다음 날이면 그들의 손에 들어갈 터였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그들의 안온한 일상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하니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기 직전의 고요한 기대감에 가까웠어요. 예상대로 다음 날 오후부터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내 사랑 대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액정 위에서 쉴 새 없이 번쩍였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면서 벨소리가 울리고 끊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전화벨 소리는 마치 패배자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어요. 매달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백만 원은 그들의 풍족한 생활을 유지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으니까요. 고급 아파트의 관리비를 내고 며느리의 명품 가방값을 치르고 하준이의 비싼 교육비를 감당하게 해주던 그 화수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이게 다 뭐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화 좀 받아라는 아들의 당황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잖아요. 그녀의 문자에서는 다급함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를 해충이라 부르며 내쫓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주워 담으려는 그들의 위선적인 몸짓에 놀아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들은 제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애타게 불렀죠. 엄마, 문 좀 열어봐. 얼굴 보고 이야기해. 어머님,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높인 채 거실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가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싸움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제게 넘어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대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래도 그쪽 변호사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명의를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뜻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시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주세요. 법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준비해서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소송으로 갔을 때 자신들에게 닥쳐올 더 큰 불이익, 예컨대 폭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평판 하락까지 계산했겠죠.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백기를 든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아들 내외의 대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차마 제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는지 변호사만 보냈더군요. 저는 덤덤한 표정으로 상가 명의를 제게 다시 이전한다는 합의서와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제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으로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질긴 족쇄 하나를 끊어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법의 이름으로 저는 그들에게서 완벽한 독립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내야 할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죠.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다시 제 손에 들어온 바로 다음 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동산 중개소 여러 곳에 건물을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자 매수자는 금방 나타났어요. 수십 년간 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그 건물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 통장에 수십억 원의 현금으로 모습을 바꾸어 들어왔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덤덤했어요. 이 돈은 제게 부의 상징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실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도심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외곽 지역에 낡고 허름한 단층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담벼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볼품없는 집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더 좋은 아파트나 신축 빌라가 많다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보다 흙을 밟을 수 있는 작은 마당이 더 절실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누어 안전하게 예치해두고 그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대시기조차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었죠. 제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조용한 날들을 보내는 동안 아들 내외의 삶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과거 인연을 맺었던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그들의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상가 월세가 끊기자 그들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옮겨간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집값이 저렴하다는 변두리의 낡은 빌라 2층이라고 했어요. 하준이의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를 위해 고집했던 강남 학군과는 아주 멀어진 셈입니다. 주 수입원이 사라지자 아들의 작은 사업체도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는 신용을 잃었죠. 한때는 유망한 젊은 사업가로 불리며 으스대던 아들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민지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과 옷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헐값으로 내놓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SNS에 온갖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녀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정심도 연민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몰락은 전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일 뿐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오직 제 새로운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낡은 주택으로 이사온 첫날,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잡초가 무성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반나절 내내 잡초를 뽑고 딱딱하게 굳은 땅을 호미로 일구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시장에 나가 작은 모종들을 사왔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토마토. 작은 텃밭 한편에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죠. 흙을 만지고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일은
제게 놀라운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차려 먹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면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간섭도 없는 오롯한 저만의 시간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했던 손주 하준이의 기억마저도 흙냄새와 함께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음은 제 고요한 세상에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은 제법 따가웠지만 낡은 처마 밑 평상에 앉아 있으니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어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막 점심상을 물리고 따끈한 숭늉 한 사발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제가 심은 상추와 깻잎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고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호박 넝쿨은 제법 앙증맞은 노란 꽃을 피워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는 살아있는 것들이 내뿜는 생명력과 평화가 이 집에는 가득했죠. 바로 그때 낡은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옆집 최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서씨, 점심은 잡섰어?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독 정이 많은 최씨 아주머니와는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다 제법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네, 방금 먹었어요. 아주머니는요? 나야 뭐 대충 찬물에 밥 말아 먹었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이 집도 읍내수도 공사한다는데 우리는 신청서 냈거든. 서 씨는 어쩔 거야? 최 씨 아주머니는 읍내 소식지 한 장을 들고 와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수도 공사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새로 생긴 마트 이야기까지. 그녀의 말은 대부분 제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실은 내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하고 의미 없는 대화조차 지난 수십 년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던 제게는 낯설고 새로운 평화의 일부였으니까요. 근데 서 씨는 어쩌다 자식들 다 도시에 두고 이런 외딴 데로 혼자 들어왔어? 다들 자식들 가까이 가려고 난린데 희한한 사람이야. 최 씨 아주머니가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질문에 제 가슴 한구석이 잠시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식들도 다 저희 살기 바쁘죠. 저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공기 좋은 데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사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하긴 그래. 자식들 다 소용없어. 내 속 썩이는 것들보다야 흙 파먹고 사는 게 100번 낫지. 그녀는 제 속도 모르고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숭늉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희 집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인 것은 저희 동네는 노인들만 사는 조용한 곳이라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는 제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춰 섰고 제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 대식이와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두 사람은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과 절망에 절어 있었고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며느리의 옷차림은
시장에서 산 것처럼 평범하고 낡아 보였죠. 그들은 차에서 내려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잡초가 무성한 제 집 마당과 허름한 제 행색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평화로운 성역에 불쑥 나타난 침입자들을 향한 경계심과 분노가 다시금 머릿속을 채웠어요. 마침내 아들이 먼저 결심한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죠. 며느리 민지가 아들의 뒤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텃밭 참 잘 가꾸셨네요. 아들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꺼낸 말은 가짱키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텃밭 타령이라니. 저는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어요. 그걸 보러 온 건 아닐 텐데. 여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수소문을 좀 했어요, 엄마. 제발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네. 너희랑 나랑 할 이야기가 뭐가 남았지? 법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된 사이 아니었나? 내 눈앞에서 사라지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간 건 너희들이야. 제 얼음장 같은 말에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푹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밤마다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내쫓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민지는 갑자기 복물 터진 듯 사죄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릴 만큼 애절했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죠. 제가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하준이 남들보다 뒤처지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압박감에 사방이 다 적인 것 같고 어머님의 모든 말씀이 제 교육 방식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고 못났어요, 어머님. 그래서 저는 그녀의 긴 참회를 짧은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충이라고 부르고 내쫓고 내 아들놈은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시어미한테 그래도 되는 거였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100번, 1000번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러니 제발 저희에게 속죄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네. 속죄?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죄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너희가 말하는 속죄가 뭔데? 다시 내 돈으로 예전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주말마다 찾아와서 나를 종 부리듯 부려먹는 거? 그게 너희가 말하는 속죄니?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흙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머리를 조아렸어요. 아들도 망설이다가 아내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의 저희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서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대식이 아빠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에요. 어머님이 아니면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결국 본심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속죄를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가 길거리에 나앉든 굶어 죽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너희가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꼴이 우습지도 않구나. 하준이가 할머니를 매일 찾아요. 할머니는 어디 갔냐고, 왜 우리 집에 안 오냐고 밤마다 울어요. 불쌍한 우리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인 양하준이의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더 싸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 입으로 하준이 이름 들먹이지 마. 네가 애 인생의 해충이라며. 그런 해충한테 애를 다시 맡길 수는 없지. 그리고 너는 네 아들 교육에 그토록 유난을 떨면서 사람한테 못할 짓하고 무릎 꿇고 비는 게 어떤 건지는 안 가르쳤나 보구나. 네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어요. 저는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둔 채 몸을 돌려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하던 일을 마저 하기 시작했죠. 평상 위에 널어둔 숭늉 그릇과 밥그릇을 들고 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싸 하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처럼 그릇을 닫고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를 씻었습니다. 그들이 울든 말든 무릎이 저리든 말든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고통과 모멸감에 비하면 그깟 무릎 꿇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돌아보았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이제 거의 그쳐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제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침내 아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무릎을 힘없이 털어내며 그는 넋이 나간 아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처량하고 왜소했습니다.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긴 패배자의 모습 그대로였죠. 그들은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그들의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완벽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죠. 그들이 다녀간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후련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사죄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죠.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저는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평온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모, 그러니까 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맞지?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래, 나다. 무슨 일이냐? 여동생과는 경조사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어제 대식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언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언니 연락처 아냐고 하면서, 근데 애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역시나 아들 녀석이 보낸 구원투수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있어야 할 일이 있었을 뿐이다. 너는 상관없는 일이니 끊어라. 아니, 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대식이가 그러는데 언니가 재산을 다 뺏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더라. 어떻게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매정? 내가 매정한 게 아니라 네 조카가 어미를 내다버린 거다. 사정 모르면 끼어들지 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식이 잘못했으면 타이르고 품어줘야 어른이지. 어떻게 똑같이 복수를 해? 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대식이랑 민지 씨가 언니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며. 그만하면 됐잖아. 이제 용서하고 좀 걷어줘. 동생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를 비난하는 어조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는 네 자식한테 똑같은 셔츠 2번 안 입히고 철마다 보약 해먹이면서 귀하게 키웠지? 그야 당연하지. 그게 왜? 나는 대식이 그렇게 못 키웠다. 남의 집 허드렛일 해가면서 내 옷 한 벌 못 사 입고 내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오로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 마누라랑 작당해서 나를 해충이라 부르며 내쫓았다. 네가 내 상황이었어도 자식이니까 하고 품어줄 수 있겠어? 네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이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 인생에서 내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 결심을 알린 셈이니까요. 더 이상 저를 흔들려는 시도는 없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읍내 노인정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 하던 할머니들도 제가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눠주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자 금세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화투를 치며 웃고 서로의 아픈 구석을 보듬어주며 시간을 보냈죠. 주말에는 노인정 할머니들과 함께 읍내 목욕탕에 가서 서로 등을 밀어주기도 하고 시장에 나가 칼국수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외로움의 그림자마저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텃밭의 작물들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내년을 위해 밭을 정리했어요. 마당 한편에는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를 담가 땅에 묻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키운 배추와 무로 담근 김치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제게 큰 만족감을 주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지워졌으니까요. 가을볕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추수를 마친 텃밭은 잠시 휴식에 들어갔고 저 역시 모처럼 아무런 할 일 없이 평상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겨울, 노인정 친구들에게 선물할 목도리를 뜨는 중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고 바람에 실려온 옅은 흙냄새와 국화향기가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나른한 순간이었죠.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평화를 깨뜨리며 제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광고 전화이거나 아니면 제 동생처럼 저를 설득하려는 누군가의 전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받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려는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렸고 온몸의 신경이 저 전화기를 향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뜨개질거리를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으려는 듯한 끄끄거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죠. 여보세요? 누구신데 전화를? 제가 다시 한번 묻자 그제야 귀에 익은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기억 속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처절하고 절망적인 아들 되시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맞아요? 흑. 무슨 일이냐?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다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한마디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그 말들은 제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파편과도 같았어요. 하준이가요, 유치원 차에서 내리다가 골목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에. 아들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와 사고라는 단어만으로도 제 머릿속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준이는 애는 어쨌는데? 제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담은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해? 그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그것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복수를 위해 쌓아 올렸던 단단한 성벽, 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 지난 몇 달간 지켜왔던 고요한 평화, 그 모든 것이 하얗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머릿소리에는 오직 단 하나의 영상만이 흑백 영화처럼 반복해서 재생될 뿐이었어요. 금지된 놀이터에서 노란 미끄럼틀을 타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게 웃던 내 손주 하준이의 얼굴.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방 안에서 허둥지둥 외출복을 꿰어입고 있었습니다. 손은 어찌나 떨리는지 단추 하나 제대로 채울 수가 없었고 다리는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지갑과 박살난 전화기를 챙겨 들고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큰 길까지 어떻게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지나가는 택시를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들어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병원이요. 제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 몰골이 흉흉했는지 택시기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도 군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무슨 급한 일 있으신가 봐요, 할머니. 재발료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제 손주가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말을 내뱉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택시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를 미워하고 그들의 불행을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할머니.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택시는 총알처럼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택시비를 치르고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응급실 앞 복도. 그곳 의자에 넋이 나간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로 초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자락을 붙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님, 어떡해요? 제가 잠시 가게 앞에 나온 손님이랑 이야기하는 사이에 하준이가 차가 오는 걸 못 보고 어떡해요, 우리 하준이. 한때는 저를 해충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제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 둔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딨어? 하준이는 내 손주 얼굴 좀 보자. 제가 울부짖으며 묻자 아들이 다가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수술 들어갔어요. 그런데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끝나도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엄마 나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원망도 증오도 복수도 모두 부질없었습니다. 그저 똑같은 절망 앞에 선 가족이라는 잔인한 사실만이 우리를 휘감을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우리는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어요. 하얀 벽과 천장의 형광등 불빛만이 우리의 그림자를 시체처럼 바닥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죠. 아들 대식이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미동도 없었고 며느리 민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위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 등만이 우리 세 사람의 심장을 짓누르는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파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튀어올랐어요. 의사는 피곤해 절은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출혈은 잡았고 파열된 장기도 봉합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준이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살 수 있는 거죠? 며느리가 의사의 팔을 붙들고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머리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는 말. 응급실에서 아들에게 들었던 그 잔인한 말이 의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부축할 생각도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되물었어요. 확률이라도 없습니까? 우리 아들이 깨어날 확률이 정말 단 1%도 없는 겁니까?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께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환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의사는 형식적인 위로 몇 마디를 남기고는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우리 세 사람과 이제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린 병원의 소독약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하준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셀 수 없이 많은 튜브와 선을 매단 채 아이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작은 인형처럼 보였어요. 중환자실은 하루 단 2번,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딱 30분씩만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죠. 우리의 지옥 같은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고 병원 구내식당에서 모래알을 씹는 듯한 맛없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약속처럼 일어나 유리벽 앞으로 향했죠. 천면의 시간.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중환자실 복도는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하준이가 누워있는 병실 앞 유리벽에 섰을 때 저는 차마 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미끄럼틀을 태워달라며 웃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인공호흡기에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작은 생명체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삑, 삑, 삑. 아이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만이 하준이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준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며느리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유리벽을 절박하게 더듬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만이 그녀에게 돌아올 뿐이었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먹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유리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아이의 이마 대신 차갑고 단단한 유리의 감촉만이 제 손바닥에 와닿았습니다. 내 강아지 할미 왔다. 할미가 우리 하준이 보러 왔어. 무서워하지 마. 응? 할미가 여기서 계속 지켜줄게.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의 힘으로 가슴이 오르내릴 뿐 아이는 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짧은 3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며느리는 거의 탈진 상태로 의자에 쓰러졌고 아들은 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하준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미친놈이야. 그만해. 당신 탓 아니야. 내가 가게 손님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고 또 스스로를 탓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쩌면 저의 지독한 복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하고 조금만 더 일찍 손을 내밀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구석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실의 다른 보호자들과도 조금씩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늘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던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기 할머니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그쪽은요? 나는 석 달이 다 되어가요. 우리 손주 녀석, 뺑손이 사고를 당해서 저 안에서 아직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네. 그 할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 그것은 제게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죠? 처음 일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사람이 피가 마르지.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시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 기계 소리가 익숙해지고 우리 손주가 저기 누워 있는 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덜컥 겁이 나.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어서.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손주가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같은 지옥을 걷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처절한 동지애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하준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정적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나빠지기라도 하면 소리내어 울기라도 할 텐데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상태는 우리의 희망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울 기력도 없는지 그저 멍하니 유리병 너머의 아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병원 밖 편의점에서 몰래 소주를 사와 마시고는 괴로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위해 억지로 죽을 쑤어 먹이고 더러워진 옷을 챙겨 병원 세탁실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이제는 제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하준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존재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유리병 너머의 손주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다시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는 이제 제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졌고 소독약 냄새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탓하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저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면회를 하고 맛없는 밥을 먹고 꾸벅꾸벅 졸다가 깨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였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하준 군 보호자분, 이하준 군 보호자분 계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멍하니 앉아있던 며느리와 아들도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하준 보호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담당 교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상담실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상담실에는 며칠 만에 보는 담당 의사가 초조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의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낮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교수님, 우리 하준이 무슨 일 있는 거죠? 그렇죠? 며느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자가 호흡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약물을 최대한 투여하며 버티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요.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내셔야죠. 돈이 문제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력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는 6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고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 앞에서는 눈물조차 재기를 잃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아이를 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만져보게 해주세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꼈습니다. 마치 우주복처럼 두꺼운 방진복을 입는 동안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의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우리는 마침내 유리병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어요. 삑삑 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던 기계음은 이제 훨씬 더 느리고 불규칙하게 마치 죽어가는 생명의 마지막 신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하준이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 섰습니다. 유리병 너머로만 보던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핏기 하나 없이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유리벽처럼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의 피부는 미열이 남아있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에 그제야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준아, 내 강아지 할미야. 할미 목소리 들려? 할미가 미안해. 할미가 다 잘못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내 아들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공부만 시켜서 미안하고 미끄럼틀 못하게 해서 미안해.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하준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제발 눈 한 번만 떠봐. 응? 아들은 아이의 발치에 서서 차마 아이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미셔리해서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더 강하지 못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의 울음소리와 사죄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심박수를 알리던 기계음이 점점 더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날카로운 삐소리가 병실을 갈랐습니다. 모니터 위를 오르내리던 녹색 선은 이제 아무런 미동도 없는 평평한 직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2분, 이하준 환자 사망 확인하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하준이 데려가지 마. 안 돼. 그녀는 거의 실성하여
아이의 몸을 흔들었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말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온몸으로 흐느낄 뿐이었어요. 제 지독한 복수극은 가장 사랑하는 손주의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잔인한 결말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떠난 후의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영화처럼 기억이 드문드문합니다. 저는 어떻게 중환자실을 나왔는지, 어떻게 장례식장으로 향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누군가에게 이끌려 기계처럼 움직였을 뿐입니다. 슬픔이 너무나 크면 오히려 현실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모양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하준이의 작은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이는 낯설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놀이터에서 찍어주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사진을 고르라는 장례 지도사의 말에 우리 아들 웃는 사진이 없어요. 다 억지로 찍은 사진밖에라며 오열했고 저는 그때 제 낡은 휴대전화 속에 잠들어 있던 이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과 친구 엄마 몇몇이 찾아와 어색한 위로를 건네고는 금방 자리를 떴고 아들의 회사 동료 몇몇이 와서 봉투만 내밀고 돌아갔죠. 제 여동생도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동생은 제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었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모르고. 저는 동생의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실신 상태로 영안실 구석에 쓰러져 있었고 아들은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실질적으로 제가 도맡아 처리해야만 했어요. 장례 지도사와 장지에 대해 상의하고 조문객들의 식사를 챙기고 복잡한 서류들을 처리했습니다. 한때는 저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제 자신이 참으로 기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장례가 끝나고 발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화장장을 나섰어요. 아이를 위한 작은 자리를 마련해 준 곳은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수목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무 아래에 아이의 유골함을 묻고 그 위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하준, 이곳에 잠들다. 비석에 새겨진 짧은 문구를 보며 며느리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우리는 아들 내외가 살던 변두리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운 아이의 흔적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 모두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현관에는 아이가 신던 작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이 뒹굴고 있었죠. 며느리는 현관에 놓인 아이의 신발을 끌어안고 우리 아들 여기 있었네. 엄마랑 집에 가자 하며 오열했고 아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곳에 참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저는 그 집에서 함께 머물렀어요. 그들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흐트러진 집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각자의 지옥에 갇혀 있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에 널브러진 하준이의 장난감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 행동을 본 며느리가 놀라 제게 달려왔습니다. 치워야지. 이렇게 두고 어떻게 살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돼요. 이건 우리 하준이 물건이에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게서 장난감 상자를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놓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하준이 물건들 끌어안고 평생 울면서 살 거니? 그럼 하늘에 있는 하준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네가 정신 차려야 대식이도 살아. 그리고 너도 살고.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하준이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살아야지. 그게 하준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일지도 몰라. 그의 목까지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살아내는 거.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장난감 상자를 붙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아이의 흔적들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죠.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확인하는 처절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독했던 전쟁은 끝났고 그 폐허 속에는 재와 먼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떠나보낸 후 아들 내외의 작은 빌라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만 각자의 슬픔이라는 투명한 감옥에 갇혀 서로에게 닿지 못했죠. 며느리 민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텅 빈 하준이의 방에서 보냈습니다. 아이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아이의 책을 하염없이 넘겨보며 마치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아들 대식이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고 잠들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위태로운 그림자를 묵묵히 지켜보며 식사를 챙기고 어지러운 집을 치우는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거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병을 다 비우고 두 병째를 따려는 참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 들고 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동정이나 위로는 지금 저 녀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피식하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준이는 죽었고 내 인생은 끝났어. 다 끝났다고. 끝나? 네가 뭔데 네 인생을 끝내? 너한테는 아직 책임져야 할 아내가 있고 네가 무너뜨린 네 인생이 있잖아. 하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애비라는 놈이 매일 술만 퍼마시고 폐인처럼 사는 꼴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엄마는 모른다고.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내 아들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보내야 했는데? 시작은 엄마였잖아. 엄마가 우리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구석으로 내몰리지만 않았어도 하준이는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었을 거야. 아들의 원망 섞인 절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복수가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음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스스로의 말에 놀란 듯 금세 기세가 꺾인 목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엄마 탓이 아닌데. 다 내 탓인데. 내가 못난 놈이라서, 내가 약해 빠진 놈이라서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죠. 내가 잘못했어, 엄마. 엄마가 민지한테 그렇게 내쫓길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무서웠어. 민지를 잃을까봐 무서웠고 내 안락한 삶이 깨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를 외면했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아들이었어, 내가. 사업이 망하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나는 엄마를 원망했어. 엄마가 조금만 우리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왜 저렇게 독하게 굿이나 원망만 했어. 그 모든 게 다 내 잘못으로 시작된 일인데 내가 조금만 더 떳떳한 아들이고 든든한 남편이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우리 하준이를 죽인 거야, 엄마. 내가 죄인이야. 아들은 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약했고 어리석었고 비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인정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 지금 너는 더 이상 비겁한 놈이 아니야. 울고 자책하는 건 오늘로 끝내라. 내일부터는 살 방법을 찾아야지. 죽은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남은 민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옆에서 도울게.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아들과 나눈 최초의 그리고 가장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며느리 민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알게 된 가족 트라우마 전문 심리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지는 불안한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람 좀 쐬자. 너랑 나랑 단둘이. 우리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좀 하고. 상담센터가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그제야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민지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 좀 도와다오. 너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나도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다. 너 혼자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고 대식이도 힘들어.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응? 내가 옆에 꼭 붙어 있어 줄게.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제 진심이 통했는지 며느리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상담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상담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감정은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여자에 대한 깊은 연민뿐이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며느리를 데리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날이면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걷거나
작은 찻집에 들러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우리는 하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하준이를 향한 자신의 과도한 집착과 그로 인한 죄책감을 제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를 미워했던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어루만지며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듯한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집이라는 제목 아래 커다란 미끄럼틀이 집 중앙에 놓여 있고 그 옆에서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이의 소원은 영재가 되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 가족이 함께 미끄럼틀을 타며 웃는 것. 그 소박한 꿈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복수의 상징이었던 그리고 하준이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 낡은 집을 처분하기로요. 그곳의 평온은 이제 제게 고통스러운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손에 쥐었던 그 돈 역시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박건우 변호사에게 연락해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이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요.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을 팔고 제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재단 설립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하준이의 미끄럼틀이라고 지었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제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먼저 떠난 내 손주를 이해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진정한 마침표는 바로 이 이의 이름으로 찍혀야만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준이의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시골집을 떠나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제 하루는 하준이의 미끄럼틀 재단 일을 돌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물색하고 후원자들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바쁘고 고됐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을 완전히 떠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새로운 터전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작은 과수원을 빌려 사과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은 며느리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던데 무릎은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너는? 올해 사과 농사는 좀 어떠냐? 아직은 배우는 중이라 서툴죠. 그래도 민지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할만해요. 어제는 공부방 애들이랑 다 같이 와서 사과도 따주고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함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민지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부방에 그림책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재단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 필요한 책 목록 보내거라. 내가 검토해보고 이사회에 올려볼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이제 지극히 사무적이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준이의 기일을 며칠 앞두고 저는 재단의 첫 번째 사업 결과물인 하준이의 햇살 놀이터 1호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가장 낙후된 동네 중 한 곳,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 하나 없던 곳에 생긴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제가 재단 기금으로 낡은 공터를 매입하고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예쁜 놀이기구들을 들여놓았죠. 개장식에는 동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애들은 놀 데가 없어서 늘 위험한 차도에서 공을 찾는데 이제 안심하고 놀릴 수 있겠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먼저 미끄럼틀로 달려갔습니다. 까르르 하고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옆에서 하준이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 하준아. 너는 떠났지만 너의 웃음은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의 웃음으로 다시 태어났단다. 제 복수가 앗아간 것이 한 아이의 생명이었다면 제 참회가 피워낸 것은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빚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준이의 기일. 우리는 1년 만에 하준이가 잠들어 있는 수목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난 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조금은 촌스럽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아이의 작은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씩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통곡도 절규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리움을 각자의 방식으로 삼켜낼 뿐이었죠. 수목장을 나와 우리는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이내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내년에 사과나무 몇 그루 더 심어보려고요. 대출을 좀 받아야겠지만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민지는 공부방은 할 만하고, 네, 어머님.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줘서요. 얼마 전에는 군에서 주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저희 공부방 아이가 상도 탔어요. 하준이 생각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참 기쁘고 보람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서로를 핥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길로 헤어지기 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원망이 담겨 있었고 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 버스를 타고 도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 길고 길었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그 폐허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발견했죠.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몫만큼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하준이가
우리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일 테니까요.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